사람의 인상평, 이미지와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대연정을 하는데 새누리당 본진과 하는 게 아니고요. 바른정당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면 그게 그 지점이 이재명 시장의 비판 지점이거든. 공범들인데 무슨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냐 이건데 문제는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다 재벌 개혁을 이슈로 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는 재벌 개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자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일식으로 아예 숙청하다시피 프랑스식으로 그런 혁명이 아니면 소수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하고 그냥 빌빌 거리다가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측면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 이거 하나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인정해준다고 생각해. 한쪽은 이런 혁명식이니까 좀 더 선명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확실하게 쳐내자고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죠. 그때 그 조기숙 교수님 얘기도 듣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 막 안희정이 막 카드를 막 뽑아 제끼는 거야. 난사를. 그걸 이제 보면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미님하고 나하고 이제 생각이 다른 게 그 모양이에요. 저는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지 아세요? 그들은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국가를 한번 운영해봤기 때문입니다. 온갖 핑계를 대서 민중적인 역사를 뒤바뀌지 않아요. 그러려면 저는 적어도 집권 1년 동안은 거의 50만 이상이 밀리는 집회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5대 노동학법 철회하라. 그 다음에 도감청 가능한 테러법 수정하라. 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정권 바꿨으니까 알아서 해주겠다? 어떤 새끼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야? 이재명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 그러려면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정말 또 진한한 투쟁이 있어요. 특히 저희 노동계 같은 경우는 거의 미친 듯이 투쟁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투쟁이 없이는 이들은 절대 국가 개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어요. 결국 광장에서 싸우는 쪽으로 당연히 이걸 그렇죠. 이끌어갈 것이다. 제가 지난 과정에 느낀 게 뭐냐면 차라리 지자체장이 새누리당을 싸우기가 쉬워요. 존나게 싸우는 거예요. 막 튀어받고 치고받고 네가 피 터질 때까지 싸워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잘린 거 아닙니까? 그냥 미친 듯이 물고 떨어지고 4년 5개월 막 살리고 그래요. 근데 지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못 싸워요. 적당하게 합의밖에 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각이 안 나온다. 각이 안 나온다. 폼이 안 나와.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잡던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든 적어도 1년 개혁 드라이브를 완전히 바꿀 때 1년까지는 계속 저는 촛불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도 힘 받고 밑에 참모들도 힘 받고 은근슬쩍 개혁하는 겁니다. 혁명의 시기는 사실은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거였고요. 탄핵으로 가겠다라고 한 말은 혁명적 시기가 도래했다기보다는 좀 일찍 끌어내리고 정권교체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보수가 돼가나 봐요. 마치 유시민과 썰전을 같이 하는 전원책이 유시민의 동화돼 가는 거 못 느껴요? 유시민과 썰전하기 전에 전원책이 모습과 유시민의 썰전에 나오는 전원책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수들 중에 조금 건전한 보수들을 살살 꼬드겨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잘못된 건 많으니 같이 가자 하는 그게 더 위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바라보는 관점 차이인데 중간에서 이렇게 어떤 중립을 지키려고 보니까 한쪽에 그런 생각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인 것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20대 때였으면 분명히 안희정 엄청 욕했을 겁니다. 많은 의견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안희정 호불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반기문이 존재했을 때와 존재가 사라지자마자 바뀌어버린 언론 프레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 조중동 한경호 안에서 반기문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반문연대, 친노 패권에 대한 게 모든 기사를 장악하고 휩쓸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이 기사가 싹 사라졌고요. 문재인과 안희정이 맞붙어서 비슷한 사이즈로 커가고 있다. 20% 돌파하면 안희정도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모두 짠 듯이 펌프질을 하고 있어. 지금 안희정 뒤에 가서 막 펌프질을 해주고 있어. 이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언론이 통일된 기조를 보일 때는 뒤에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든 펌프질 하는 놈이 있어. 왜 펌프질을 할까요? 반기문 있을 때까지만 해도 둘이 싸잡아서 얘기를 했어. 저 친문 저 패권 잡은 애들이 또 우리나라를 다 말아먹으려고 저것들 되면 박근혜랑 똑같은 애들 되는 쟤들이 하고 있다. 그거 막아낼 사람은 반기문 뿐이다 하는데 반기문이 뜬금없이 없어지자마자 이 프레임이 없어지면서 안희정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라갈 수 있는 20% 이상 책임지고 밀어 올리겠다는 듯이 지금 불고 있단 말이야. 쟤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문재인에 대한
쟤들이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을 스크래치 내고 이 안에서 문재인의 어떤 대세론에 대한 부분을 꺾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당분간 다음 후보가 준비돼서 등판될 때까지 이대로 두면 문재인이 한도 끝도 없이 더 커져버릴 것 같은 위기감 때문에 사실상은 반기문이나 다른 지금 여당에 있는 후보에 대해서 뻔뿌질을 해야 되는데 한 놈도 대표 선수가 나서질 않으니까 오히려 이게 역선택으로 안희정에게 뻔뿌질이 가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 말고는 이 언론의 이런 편향적인 태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재명을 그렇게 지지하다가 한 방에 갈아타나? 친노친문을 그렇게 때려잡다가 한 번에 그 키워드를 없애? 조기숙 교수가 얘기를 잘해갖고 모든 정편이 감동해서 그렇게 바뀐 거 아니잖아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기조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래. 최종 목적은 적은 적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문재인을 일단 안희정으로 때려잡고요. 안희정을 안철수가 때려잡게 만들면 돼요. 굉장히 쉬운 방식입니다. 지금 그 프레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문재인을 안희정이 때려잡고 안희정을 안희정과 안철수가 때려잡는 방식으로 해서 저들이 쓰리쿠션이다. 네,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은 들긴 했어요. 아니 근데 이런 방식으로 규정을 지어버리면 안희정이 좆되는 거예요. 좆된 게 아니에요. 좆돼야 돼. 응.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럴 수 있죠. 정반대로 안희정은 사쿠라야. 김종인이 데리고 나가려고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 이렇게 하면 이쪽 내에서의 동력이 떨어져서 실제로 라이벌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복합적인 거지. 저쪽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 벌기용으로 문재인 뒤양모로 키우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럼요. 또 안희정이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도움 받는 측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합쳐져 있는 거지. 한쪽으로 규정을 내려놔 버리면 안희정 쓰레기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만.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안철수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안철수 이야기는 우리가 팔당 이후에는 사실 까는 것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점점 소멸되어 간다. 네.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는 큰 그림 그리셔서 있어요. 이것저것 막 자기가 그림 그려갖고 반기문 중간에 없어질 거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나랑 문재인이랑 붙는다. 요 꿈을 꾸시는 분이야. 근데 오늘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난 그 연설문 좋던데. 진짜.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좀 기다려봐. 그러니까 원래 교섭단체는 무슨 뭐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가 하는 건데 이례적으로 대선 주자를 대표성을 띠게끔 해줘가지고 여기서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학제 개편이에요. 네. 와, 그 학제 개편은 나름대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으로 유치원을 2년 동안 그냥 보냅니다. 무상으로.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만 5세에 들어가서 10세에 졸업하는 형태. 그래서 5년. 그리고 중학교를 또 5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진로 탐색 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그리고 대학교 4학년 이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나는 좋더라고요. 뭔데 왜? 그러니까 지금요 말하자면 7살에 학교를 들어가는 시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유치원에서부터 1, 2, 3, 4학년까지가 초등학교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 앞전에 5살, 6살, 5살, 6살 그 2년 동안은 유치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5학년, 6학년 나이 때부터가 중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3년에다 앞에 2개 보태서 5년. 그리고 이제 2년. 이렇게 돼서 지금 고3 나이에 대학을 가든가 사회에 나가든가 하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는 좀 좋게 봤어요. 왜냐면 지금 일단 초등학생들의 고학년이요. 과거 초등학생들하고 매우 다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이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 나이 때가 중학생이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학교 공부의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자격시험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가게끔 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 학점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점 따면 나가게 된대. 그래서 이제 사교육을 없앤다는 거죠. 조기수 교수님 나왔을 때 대선 아젠다 중에 2012년의 아젠다가 교육이 됐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 주장했었잖아요. 교육으로 승부를 보시겠다는 건가? 아니 근데 저는요 이 연설문이 별로 길지도 않으면서도 교육 이야기도 있고요. 다른 이야기도 뭐 과학기술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쫙 있는데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 썼다. 이거 본인이 썼다는데 네. 물론 자기 전공이 뭐 과학 이런 쪽인 거고 근데 여기서 더 핵심이 교육개혁보다 결선투표제입니다. 대선 결선투표제인데 대선 결선 투표하고 이제 18세 선거권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빨리 하자. 이게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일단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헌재에게 위헌 법률 그거를 맡겨서 보고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자. 난 그 얘기도 상당히 쌈박하게 그러니까 들리던데요. 지금 안희정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안철수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거든요. 안철수는 좌측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선투표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결론적으로 문재인 나올 텐데 전체 대선판에서 문재인이 50%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자기가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후보보다는 2등을 할 수 있다 자신감에 개헌을 해서 일단 원포인트로 결선투표제를 만들어 놓고 아니 개헌까지는 아니어도 선거법을 바꿀 수도 있는 거 그런 선거법을 거예요. 바꾸는데 위헌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헌재에게 위헌 법률 그걸로 물어보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지가 그래서 2등 해가지고 나중에 1등 한다는 그런 식의 코스를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름 그 글이 내가 좋다라고 이해를 한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거예요. 왜 결선 투표제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뭐 한 30% 정도 지지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높은 거잖아요. 이렇게 막 후보가 다 많은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근데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끔 하는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거를 이유를 잘 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지 않아요. 교육계획 같은 경우. 왜 믿지 않느냐면 서울대하고 연고대가 존재하는 한 절대 입시 경쟁은 폐지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고등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개혁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처럼 서울대나 연고대가 존재한 상태에서 어떤 개혁안이 먹힌다? 서울대학교가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60% 관료들의 60%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누가 서울대 안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이런 한국에 아무리 중고등학교 과정을 개혁해봐야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먼저 우선 대학을 개혁해야 된다. 대학을 오히려 국립대를 전부 서울대로 개정하거나 조기숙이 주장한 또는 기존의 1, 2, 3의 대학들을 모두 국가가 사들여서 저는 국립대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시제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그러고 나서 안철수가 주장한 예를 들면 개혁을 해서 5년 동안의 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성적을 가지고 학교를 지정해 주거나 또는 거기에서 자기 성향, 그다음에 자기 능력, 타고난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독일이나 북미처럼 맨투맨으로 계속 오랫동안 이 사람이 어느 분야에 우월한가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 주기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너는 서울에 있는 모 과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안 가려고 해서 문제지만 대학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 중고등학교 개혁한다고 해서 서울대가 없어지고 그 좁은 문 보통 40만에서 50만이 5천 명 뽑거든요. 서울대가. 연고대 5천 명씩 총 15,000명인데 40만 60만이 연고대를 가기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원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이 계획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맷돌에 아랫돌부터 갈아야 돼, 윗돌부터 갈아야 돼 같은 이야기가 돼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 갈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랫돌서부터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장기 플랜으로 놓고 이렇게 바꿔가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그 서울대 연고대가 있는 이상 뭐 밑에를 아무리 바꾼 데를 바꾸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아. 그럼 대학을 바꾸면 나중에 취업 이런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런 줄 세우기가 존재하는 이상 이게 바뀌겠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건 거예요. 다르죠. 대학 출신의 학연 지연이 사라지는 겁니다. 대학이 서열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서울대가 전국에 50개가 있는데 너 서울대 어디 나왔어? 이렇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거 학교 개혁은 장기적으로 보통 장기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교체되거든요. 4년에서 5년에서 한 번씩 교체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체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가. 보통 빠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레이스를 시작해요. 서울대 가려고.
그런데 이 서울대라는 작은 관문이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과정이 전부 입시 위주로 뒤바뀌고 인성이 안 인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말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할 거면 서울 대학에 벌써 대학에 개혁 과제를 먼저 내놔야 돼요. 대학 과제 내놓지 않고 밑에서부터 고친다는 거고는 집에서 다 사교육해 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전체적으로 앞에 정치적인 부분은 그냥 빼고 들었습니다. 뭐 투표, 뭐 결선 투표제 이건 다 지조차고 하는 거고 노리는 거니까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개념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게 결국은 자기 공약 안에서 부딪힌다는 내용을 안철수 씨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어떤 게 부딪혀요? 첫째 이제 교육적인 부분 안에서 안철수가 내놓은 그 공약은 18세 이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교를 마치고 들어가는 나이가 아닌 18세쯤에 일자리를 얻어서 들어가겠다는 게 이게 뭐냐 대학까지 말고 일찍 취업해라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제 좀 더 아직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철폐나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가 뚜렷한 입장에서 안 될 애들은 일찍 공장에 취직해서 산업 현장으로 가라라는 얘기를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꺼내놓은 거는 이건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2016년도부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밀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충분히 시류에 따라갈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봐요. 문재인도 뭐 일자리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했는데 둘 다 모르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은 IT를 기반으로 한 복융합체적인 학문의 시작인 거예요. 이거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기존의 제조업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생산직이라든지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일자리가 날아가 버려. 거진 40% 가까운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는 일자리가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젊은 아이들을 18살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걔들은 무슨 관리직이나 과장을 시킬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산업 현장으로 가서부터 이 단계를 쌓아 올라와야 되잖아. 그 아이들이 취직할 직업을 없애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 4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줄여진 일자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산업들이 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IT부터 시작해서 생명공학, 바이오, 뭐 모든 종류의 인문학을 결합한 학문들이 결합이 돼야 되고 그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때 지금과 같은 부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는 정부나 정책들은 반드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자리의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갖고 이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경제학자 중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먼저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유행이니까 무조건 이걸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 없다는 그렇지 거야. 않아요. 저는 이거 내용이 4차 산업혁명 그냥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 일자리가 구조 변경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굳이 지금 18세에 나온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1년씩 땡겨지는 거거든요. 7살에 학교를 들어가는 상태가 돼가지고 18살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단순 노무직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안철수 씨도 뭔가 이렇게 던지긴 던지는데 최근에 일간지 3개의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한겨레, 동아일보, 국민일보. 근데 사실 안철수 지지율은요 5명 정도에서는 그냥 사실상 꼴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마지막 승부수라고 던졌는데 안희정 같은 반향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묻히는 메아리가 없는 상태가 돼갖고. 근데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탄핵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탄핵 이전과 이후에 전혀 변하지 않아서 80% 정도는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는 일단 국민들 여론이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여론인 거예요. 그게.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대선 주자들 중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계속 지지할 거야라고 하는 지속 지지층이라는 게 있어요. 문재인 대표가 제일 높아요. 70.1%고 나머지는 60%대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변할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정반대로 여권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황교안. 황교안 절대 안 찍을 후보 1위에 압도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나도 정말 찍고 싶다. 절대 안 되지 그거는. 그리고 하나 더는
어떤 누구와 양자 대결에서도 문재인이 50%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지표만 갖고 있으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론조사 기관들이 뭔가 음모를 갖고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흘린 게 아니라면 이 정도 되면 대세론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대세론은 맞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대세론 안에 또 무엇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약간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 뭐 탄핵이 뭐 되고 아직 인용은 안 되고 막 이런 상태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것도 스트레스야 일종의. 근데 이 불안한 와중에 이를테면 불안도 내지는 어떤 예측 불허성 이거를 좀 줄이고 싶어 해. 줄이고 싶어 하는 일환으로 한 사람의 대세를 맞아요. 만들어 놓고 일단 그냥 쭉 밀고 보지 라는 상태로 왜 하나 이렇게 해 놓으면 좋잖아. 일단 예측 변수를 줄이니까 말하자면 중간 그러니까 어디도 별로 그렇게까지 심사숙고 해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대세론에 편승하고 싶어하는 심리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예측 불허성을 좀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어떤 면에서는 탄핵이 완전히 인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스타트 되었을 때는 조금 지금의 이 대세론보다 약간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1대1 안철수가 1대1로 붙었을 때 그리고 이게 재편이 돼 있을 때 그다음에 샤이보스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박빙의 승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돌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때 그냥 대세론만 믿고 있을 상황은 아니에요. 언론과 또 종북 프레임이 작동되면 어느 정도 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있잖아요. 문재인과 연결된 사람 모두 다 입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훅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반문연대 빅텐트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는데 부정이 43%고요. 긍정이 30% 정도예요. 긍정이라고 말하는 쪽은 다 박근혜를 지지했던 예전에 고정 지지층 딱 그 느낌이잖아요. 30%가 그렇죠. 남아있는 네. 것처럼. 지금 아까 송 작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반문연대 삼지대 이야기가 이제 쏙 들어갔다는 그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분위기상 반기문이 무너짐으로써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여당의 빅텐트가 그게 사라져버린 지금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렇게 될수록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지. 황교안은 어차피 못 나올 거야. 나와도 즉사발 맞고 들어갈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은 정말 유명무실한 지지율 3, 4%짜리 새누리당 여당 후보하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정도의 후보하고 안철수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가 나올 것이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생각해 보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를 간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등등인데 그 아까 신민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안철수가 진짜로 결선 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우리 새누리당 후보는 안 될 것 같아. 이인재 까짝까짝거리고 그리고 바른정당 후보도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한 최대로 올랐는데 한 7, 8% 정도가 야 근데 만약에 대선의 본격 레이스를 뛰는데 문재인 1위 뛰고 있는데 안철수가 한 10% 정도 차이로 뒤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걔들이 그림일 뿐이야. 난 그런 그림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안철수 호감도가 그 정도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의 지지층들이 안철수에게 몰표를 주고 최소한 정말 빨갱이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인 것 같은 문재인을 이기게 해준다는 그런 시나리오잖아요. 저쪽 입장이라는 게 다 그런 거라고. 반문연대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그거 불가능해요. 안철수하고 문재인하고 양자 대결을 지금까지 여론조사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봤거든요.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 납니다. 물론 탄핵 되고 나면 달라질 거예요. 탄핵이 만약 인용되고 나면 분명히 저쪽이 표 결집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안철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새누리당 후보가 저는 다 가져갈 거라고 봐요. 맞아요. 그런 여론 같은 애매하지 거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탄핵이 인용이 안 돼서 그렇지만 인용된 후에는 새누리당도 아마 후보를 황교안 말고라도 다른 사람으로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높다 보면 어차피 지금 여론조사를 뒤집어 엎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보수 대연정해서 결합해서 어쨌든 연립정부를 안철수랑 같이 제안한다고 한다면 덥석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안이 없어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당하기 때문에 쟤네들은 어떤 방식을 해서라도 무조건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할 거고 만약에 우리가 볼 때 입장에서 1대1 구도 안 만들고 안철수 그다음 문재인, 그다음에 새누리당 후보 하나 이렇게 나가는 게 최상의 방식이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황교안은 이건 페이스메이커 자기 살라고 지금 저러고 있는 하는 거예요. 거고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질 거예요. 탄핵 인용 안 됐을 때는 정말 골 때린 상황 와버려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이야,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대세론이 무너지는 게 있지도 않은 금괴가 발견된다고 비유할 정도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세론이 그렇게 깨질 수도 있어요. 깨져요. 왜 그러냐면 책임론을 문재인한테 씌울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그쪽에 이제 그걸 빌미로 저쪽 물론 후보가 없다는 아직까지 치명적인 건 있지만 그렇게 뭉치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상황이 되면은 만약에 현재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자갈을 물려놓는 거 있잖아요. 받아들여 하고 그러면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분노한 민중들은 니들 뭐 하냐고 거기다 항의를 할 것이고 그런 혼돈이 섞이면서 굉장히 이상한 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 되면 심각한- 지금 뭐 문재인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럼요. 다 날라가요. 훨씬 더 엄청난 후폭풍이 지금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어떤 시나리오예요, 그거는. 아니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 같아. 괜히. 아니 근데 누가 그 후폭풍에 제일 피를 흘리게 될지는 알 수 없어. 그렇게 되면 진짜. 몰라. 어. 오히려 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보면. 그 불안정성, 예측 불허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다 두렵긴 한데 한편으로는 어디 누가 진짜 개피 흘리나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은 생기는 거지. 광화문에서 정말로 처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집단이 욕망의 강도만큼 누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이 강한 사람이 잡아요. 우리 민중이 더 정권 교체를 하고 국가를 개조해야겠다는 그 욕망에 비해서 저들의 국가 권력 장악의 욕망이 더 강하다면 우리는 저들한테 져요. 항상 져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겠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돼도 어차피 선거는 해야 되잖아. 12월 달에. 그러면 다시 이재명 시장이 떠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도저히 이렇게는 못 가겠다. 연착륙은 불가능.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말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아요? 불과 한 달 전에 안희정이 한 달 전보다 지금 10% 이상 뛰어 올라왔거든요. 딱 그게 이재명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딱 그 기간 동안에 10% 올라가는 거 보면. 엄청 욕했을 겁니다. 많은 의견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안희정의 호불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반기문이 존재했을 때와 존재가 사라지자마자 바뀌어버린 언론 프레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 조중동 한경호 안에서 반기문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반문연대, 친노 패권에 대한 게 모든 기사를 장악하고 휩쓸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이 기사가 싹 사라졌고요. 문재인과 안희정이 맞붙어서 비슷한 사이즈로 커가고 있다. 20% 돌파하면 안희정도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모두 짠 듯이 펌프질을 하고 있어. 지금 안희정 뒤에 가서 막 펌프질을 해주고 있어. 이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언론이 통일된 기조를 보일 때는 뒤에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든 펌프질 하는 놈이 있어. 왜 펌프질을 할까요? 반기문 있을 때까지만 해도 둘이 싸잡아서 얘기를 했어. 저 친문 저 패권 잡은 애들이 또 우리나라를 다 말아먹으려고 저것들 되면 박근혜랑 똑같은 애들 되는데 쟤들이 하고 있다. 그거 막아낼 사람은 반기문 뿐이다 하는데 반기문이 뜬금없이 없어지자마자 이 프레임이 없어지면서 안희정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라갈 수 있는 20% 이상 책임지고 밀어 올리겠다는 듯이 지금 불고 있단 말이야. 쟤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문재인에 대한 쟤들이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을 스크래치 내고 이 안에서 문재인의 어떤 대세론에 대한 부분을 꺾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당분간 다음 후보가 준비돼서 등판될 때까지 이대로 두면 문재인이 한도 끝도 없이 더 커져버릴 것 같은 위기감 때문에 사실상은 반기문이나 다른 지금 여당에 있는 후보에 대해서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한 놈도 대표 선수가 나서질 않으니까 설문 좋던데 진짜.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좀 기다려봐. 그러니까 원래 교섭단체에는 무슨 뭐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가 하는 건데 이례적으로 대선 주자를 대표성을 띠게끔 해줘가지고 여기서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학제 개편이에요. 네. 와, 그 학제 개편은 나름대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으로 유치원을 2년 동안 그냥 보냅니다. 무상으로.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만 5세에 들어가서 10세에 졸업하는 형태. 그래서 5년. 그리고 중학교를 또 5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진로 탐색 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그리고 대학교 4학년 이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나는 좋더라고요. 뭔데 왜? 아니, 그러니까 지금요 말하자면 7살에 학교를 들어가는 시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유치원에서부터 1, 2, 3, 4학년까지가 초등학교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 앞전에 5살, 6살, 5살, 6살 그 2년 동안은 유치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5학년, 6학년 나이 때부터가 중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3년에다 앞에 2개 보태서 5년.
그리고 이제 2년 이렇게 돼서 지금 고3 나이에 대학을 가든가 사회에 나가든가 하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는 좀 좋게 봤어요. 왜냐면 지금 일단 초등학생들의 고학년이요. 과거 초등학생들하고 매우 다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이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 나이 때가 중학생이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학교 공부의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자격시험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가게끔 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 학점제 그 사람의 인상평, 이미지와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대연정을 하는데 새누리당 본진과 하는 게 아니고요. 바른정당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면 그게 그 지점이 이재명 시장의 비판 지점이거든. 공범들인데 무슨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냐 이건데, 문제는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다 재벌 개혁을 이슈로 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는 재벌 아니, 개혁은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자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일식으로 아예 숙청하다시피 프랑스식으로 그런 혁명이 아니면 소수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하고 그냥 빌빌 거리다가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측면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 이거 하나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인정해준다고 생각해. 한쪽은 이런 혁명식이니까 좀 더 선명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 쳐내자고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저는 그런 거죠. 그때 그 조기숙 교수님 얘기도 듣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 막 안희정이 막 카드를 막 뽑아 제끼는 거야. 난사를 근데, 하고 있지. 그걸 이제 보면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미님하고 나하고 이제 생각이 다른 게 그 모양이에요. 저는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은지 아세요? 그들은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국가를 한번 운영해봤기 때문입니다. 온갖 핑계를 대서 민중적인 역사를 뒤바뀌지 않아요. 그러려면 저는 적어도 집권 1년 동안은 거의 50만 이상이 밀리는 집회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5대 노동학법 철회하라. 그 다음에 도감청 가능한 테러법 수정하라. 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정권 바꿨으니까 알아서 해주겠다? 어떤 새끼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야? 이재명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 그러려면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정말 또 진한한 투쟁이 있어요. 특히 저희 노동계 같은 경우는 거의 미친 듯이 투쟁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투쟁이 없이는 이들은 절대 국가 개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어요. 결국 광장에서 싸우는 쪽으로 당연히 이걸 그렇죠. 이끌어갈 것이다. 제가 지난 과정에 느낀 게 뭐냐면 차라리 지자체장이 새누리당을 싸우기가 쉬워요. 존나게 싸우는 거예요. 막 튀어받고 치고받고 네가 피 터질 때까지 싸워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잘린 거 아닙니까? 그냥 미친 듯이 물고 떨어지고 4년 5개월 막 살리고 그래요. 근데 지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거든. 못 싸워요. 적당하게 합의밖에 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각이 안 나온단 각이 안 말이야. 나온다. 폼이 안 나와.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잡던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든 적어도 1년 개혁 드라이브를 완전히 바꿀 때 1년까지는 계속 저는 촛불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도 힘 받고 밑에 참모들도 힘 받고 은근슬쩍 개혁하는 겁니다. 혁명의 시기는 사실은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거였고요. 탄핵으로 가겠다라고 한 말은 혁명적 시기가 도래했다기보다는 좀 일찍 끌어내리고 정권교체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보수가 돼가나 봐요. 마치 유시민과 썰전을 같이 하는 전원책이 유시민의 동화돼 가는 거 못 느껴요? 유시민과 썰전하기 전에 전원책이 모습과 유시민의 썰전에 나오는 전원책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수들 중에 조금 건전한 보수들을 살살 꼬드겨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잘못된 건 많으니 같이 가자 하는 그게 더 위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바라보는 관점 차이인데 중간에서 이렇게 어떤 중립을 지키려고 보니까 한쪽에 그런 생각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인 것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20대 때였으면 분명히 아니죠. 오히려 이게 역선택으로 안희정에게 뻔뿌질이 가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 말고는 이 언론의 이런 편향적인 태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재명을 그렇게 지지하다가 한 방에 갈아타나? 친노 친문을 그렇게 때려잡다가 한 번에 그 키워드를 없애?
조기숙 교수가 얘기를 잘해갖고 모든 정편이 감동해서 그렇게 바뀐 거 아니잖아요. 정말 눈 깜짝할 새 기조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래. 최종 목적은 적은 적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문재인을 일단 안희정으로 때려잡고요. 안희정을 안철수가 때려잡게 만들면 돼요. 굉장히 쉬운 방식입니다. 지금 그 프레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문재인을 안희정이 안희정이 때려잡고 잡고, 안희정을 안희정과 때려잡는 때려잡는 방식으로 해서 저들이 쓰리쿠션이다. 네,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은 들긴 했어요. 아니 근데 이런 방식으로 규정을 지어버리면 안희정이 좆되는 거예요. 줬다는 게 아니에요. 좆돼야 돼. 응.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럴 수 있죠. 정반대로 안희정은 사쿠라야. 김종인이 데리고 나가려고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 이렇게 하면 이쪽 내에서의 동력이 떨어져서 실제로 라이벌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복합적인 거지. 저쪽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 벌기용으로 문재인 뒤양모로 키우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럼요. 예, 또 안희정이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더 호응 받는 측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이 합쳐져 있는 거지. 한쪽으로 규정을 내려놔 버리면 안희정 쓰레기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만.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안철수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안철수 이야기는 우리가 팔당 이후에는 사실 까는 것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점점 소멸되어 간다. 네.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는 큰 그림 그리셔서 있어요. 이것저것 막 자기가 그림 그려갖고 반기문 중간에 없어질 거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나랑 문재인이랑 붙는다. 요 꿈을 꾸시는 분이야. 근데 오늘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난그